개인들도 지금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9월 15일까지 세금 납부 기간이에요. 바이백 블랙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자사주를 못 사는, 통당 떨어져도 받아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옐런이 9월달 이 기간 동안 내는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흡수한 상황이에요. 침체라면 금융주가 올라갈 수 없죠. 부동산주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9월만 지나고 나면 좀 많이 나아집니다. 선거가 있던 해도 매번 그랬어요. 첫 번째, 개인들도 지금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9월 15일까지 세금 납부 기간이에요. IRS, 미국의 세금을 납부하는 기간이라 주식을 오히려 팔아갖고 세금을 내야 될 때. 그 다음에 바이백 블랙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이백이 자사주 매수거든요. 블랙아웃이 뭐예요? 못한다고 하면 돼. 금지라고 보면 돼요. 요즘은 그 연준 위원들 블랙아웃이라고 해서 들어보셨죠? 주식시장에는 두 가지 블랙아웃이 있어요. 바이백 블랙아웃하고 그 다음에 연준 위원들의 블랙아웃이 있어요. 연준 위원들 블랙아웃은 뭐냐면은 그 FOMC가 일어나기 전에 얼마 기간 동안 나가서 나불나불 거리지 못하게 돼 있죠. 그게 블랙아웃이잖아요. 이 바이백 블랙아웃이란 것도 있어요. 이거 뭐냐면 자사주를 못 사는, 자사주 매입이 금지돼요. 자사주 매입 금지는 저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분기의 2주 전부터 시작돼요. 언제까지? 실적 발표 마감되는 때까지. 실적이 다 나오고 끝나야 다시 살 수 있어요. 지난번 실적 발표 이후에 바이백해서 자사주 매수가 시작됐다가 지금 9월 지금 중순쯤에 9월 중순쯤이면 바이백이 금지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부터 자사주 매수가 스톱돼 있는 상태예요. 아마 9월 6일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이 들어서 장이 웹도독에 의해서 빠지더라도 자사주가 사버리면은 또 받아주는데, 그러니까 지난번 8월 달에는 자사주가 받아준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올라왔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번에 일어난 자사주 매수가 역대 최고였었으니까요. 엄청났어요. 애플이 막 엄청난 자사주 매수 선언하고 웬만한 그 IT 기업들은 막 자사주 매수가 막 엄청났었거든요. 그래서 받아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은 블랙아웃이에요. 못 사요, 지금은. 그러니까 퐁당 떨어져도 받아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옐런이 여러분이 모르는 주식시장 받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이 QRA라는 건데, 이거는 Quarterly Refunding, 그러니까 분기별로 국채 매입에 대한 계획서를 내는 거예요. 이건 재무부 장관 몫입니다. 재무부에서 사는 거니까요. 재무부 장관인 옐런의 책임하에 있어요. 그래서 매 분기마다 QRA Q1, QRA Q2 뭐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 국채 매입이 주식시장에 수급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주 상관이 깊습니다. 전에 제가 이제 QRA 설명을 작년도에도 했기 때문에 근데 조금 어려워요. 이게 옐런이 국채를 원래 계획보다 더 집중적으로 단기채를 사가지고 시장의 안정을 만들어냈어요. 왜냐하면 계획대로 사야 할 만큼 단기채를 조금만 샀다면 그만큼 장기채를 사야만 하기 때문에 장기채를 많이 샀으면 채권 시장이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왜? 안 그래도 바이든이 초기에 막 7조씩 썼다 그랬잖아요. 막 엄청나게 돈을 정부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 국채로 발행되는데 장기채를 또 그 발행된 거를 그냥 그만큼 또 발행을 해버리면 그게 그냥 시장에 풀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채권 시장을 꽝 떨어뜨리겠죠. 채권 가격, 왜냐면 채권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금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쇼크가 와서 작년도에 그 지역은행 사태가 일어났었잖아요. 그걸 적절하게 조절하느냐고 옐런이 원래 장기채 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을 줄이고 장기채 조금 발행하고 그만큼 단기채를 많이 발행했어요.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국채 문제도 막아냈지만 원래 이 QRA라는 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원래 발행해야 될 목보다 덜 발행하면 시장에는 어떻게 되냐면 채권 국채 발행이라는 게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을 발행하면 채권을 시장에서 사주기 때문에 시장에 있는 돈이 이 재무부로 들어오게 돼요.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하면 그 돈으로 뭐 해요? 정부 지출하는 거였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채권을 발행하면 그만큼 시장에
유동성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물론 단기채는 그런 부분들에서 덜하고 장기채는 조금 더 심한, 그러니까 장기채 시장에서만 말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 국채 발행이라는 건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느냐 풀어주느냐를 좌우하는데, 지금 옐런이 이전에 국채 시장을 조절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단기채만 늘렸던 거를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지금 요번 9월달 이 기간 동안에는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흡수한 상황이에요. 그 TGA라 그래서 재무부 계정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이 TGA 계정이 쫙 비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단기채 발행을 너무 이제 늘린 장기채를 발행 안 하는 바람에 얘를 많이 비울 수밖에 없었고, 그 RRP도 소진돼 있던 것들을 옐런이 지금 요즘 여유 있는 요즘 상황에서 그걸 발행을 해서 다시 채우고 있는, 그러니까 덜 발행하면 TGA를 메꿀 수 있는 부분들을 계산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9월달 한 달 동안에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유동성이 말라 있는 상황이에요. 단번에 이 세 가지만 봐도 9월달은 웩더 독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가능한 상황입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 파생에 의해서 하락을 할 때 보이지 않는 받아주는 자사주 매수라든지 옐런의 그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개인들의 그런 매수가 다 메말랐단 말이에요. 개인들은 세금을 내야 이제 비로소 15일이 지나야 풀리기 시작하고요. 왜?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국 전체가 지금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들. 자사주 매수는 또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그 금액이 멈춰버린 거예요. 9월 6일부터. 그러니까 시장이 충격이 오면 받아줄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불확실성은 너무나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이럴 때 틈을 타고 웩더 독이 파생 시장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말하는 침체 위기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유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N에 대한 매도는 기술주의 매수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N이 박살나면서 아무 상관이 없지만 페어 트레이딩 했던 기술주가 박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제일 많이 박살난 기술주가 실적 면에서 이익 개선 속도가 제일 좋다 이 말이에요. 제일 좋다. 근데 왜 이것들 위주로 빠졌냐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렇게 시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이 오른 거 위주로 빠진 거다. 예. 그런데 거기서 또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침체라서 그렇다라고 하면, 원래 침체면은 경기 그 관련돼서 금융주나 부동산주가 지금 제일 먼저 빠지거나 오를 수 없는데, 최근 들어서 두세 주는 현격하게 금융주와 부동산주 상승이었어요. 물론 오늘 아침에 끝난 금융주 JP모건 이런 사건 말고 그 전까지는 52주 신고가였거든요. 근데 이 금융주는요, 경기 확장 초반부에 올라가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 그 경기 선행 지수가 떨어질 때 금융주 같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올라갔냐면 경기가 좋아지는, 경기 선행 지수가 올라가는 시기부터 초반에 올라가요. 보시면 매번 똑같습니다. 떨어질 때 그 경기가 나빠지는, 경기 선행 지수가 하락을 할 때 떨어지고 경기 선행 지수가 좋아질 때 올라가는. 그럼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침체라면 어때요? 금융주가 올라갈 수 없죠. 부동산주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두 개가 최근 들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뒤죽박죽이죠. 지금 침체가 아닙니다. 어찌됐든 그런 상황들 때문에 기술주가 빠지는 거는 침체 때문이다라는 거는 잘 안 맞는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 해치펀드의 수급이 꼬여버려서 그래요. 해치펀드는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해치펀드는 1조 달러 갖고 4조 달러씩 투자할 수 있는, 그래서 예전에 그 빌황 대표 그 문제가 터졌을 때도 얘기가 다 됐지만, 개인은 자기가 돈을 1,000만 원 넣으면 한 요즘 얼마 빌릴 수 있을까요? 자기가 넣은 현금의 몇 프로 이상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비율이 있는데, 이 해치펀드들은 특혜를 누려요. 여기저기서 빌리면 그 돈이 막대하게 커지는. 그래서 비르황 대표 그때 그 펀드 한꺼번에 날라갔던 이유가 한 군데서 빌린 돈만 깨진 게 아니라 여기저기 돈을 빌릴 수 있는, 레버리지를 아주 그냥 크게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해치펀드는 대부분 다 레버리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선물 옵션 그 파생 시장을 기본적으로 활용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헤지펀드가 좀 골 때리는 투자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금리가 상승할 거라는 것에다 대고 너무 심한 베팅을 해온 거죠. 전 구간 다 합니다. 보시면 국채 2년, 국채 10년, 국채 30년 전체 다 숏을 때렸어요. 보시면 밑에 여기 마이너스로 돼 있잖아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에다가 베팅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금리가 떨어졌죠. 금리가 어떻게 됐어요? 금리 인하 기대치가 생기면서 이제 금리가 지금 오늘 기준으로 말하면은 22년도부터 따져서 아마 2년 내 최저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해놨던 금리가 올라간다, 상승한다는 베팅은 지금 박살이 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얘네들이 마진콜을 당해요. 그래서 청산을 당합니다. 헤지펀드들이 쌓아놓은 테크 섹터 관련된 누적 매수예요. 이게 2년간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테크 쪽으로 돈이 들어왔으니까요. 걔들이 쌓아놓은 이 포지션들이 만약에 걔네들이 연차적으로 마진콜을 많이 당하게 되면 이 기술주들이 다 매도가 나갑니다. 마진콜이란 거 제가 설명을 전에 한번 드렸죠. 그게 뭐냐면은 이 돈을 갚아야 되는 게 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투자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투자하고 내 원금이 깨지면 내가 넣어둔 돈만 잃어버리는 게 맞지만 선물 옵션은 이 파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숏이니 롱이니 뭐 이런 콜이니 푸시니 이런 얘기하는 그런 투자는 만약에 포지션을 매도 같은 쪽에다 걸어 놓으면은 다 청산되고 부족분을 내가 거꾸로 내 돈 가져다가 채워야 되는 그걸 마진콜이라고 하는데 내가 들고 있는 내 주식들을 팔아가지고라도 갚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헤지펀드 청산이 들어가면 이 기술주 매도가 나오게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8월 달에는 그게 현저하게 일어났던 거고요. 그런 측면들 때문에 지금은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게 이제 풋콜 레이시오라 그래서 콜의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 콜 위주로 돼 있는 거죠. 매그니피센트 7에 대해서는 얘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파생으로 투자하는 레버리지 투자하는 게 많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이 있지만 만약에 불확실성이 지금처럼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무장돼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망가지지 않는데 어렵지 않은데 사람들의 마음도 불확실성으로 얼어붙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수급도 9월 달에 공교롭게 최대로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웹더독 파생 시장이 기본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데 이 현상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그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웹더독 장세를 받아들이고자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현물을 흔들었다는 건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침체 아니야? 실업률 이제 시작인가? 뭐 막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거 보기만 해도 여러분들 그냥 갑자기 가슴이 벌렁벌렁 뛰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하락과 폭락과 이런 것들이 기술주 또 하나 있죠. 인공지능 이제 고점 이제 끝난 건가? 뭐 이런 버블이 터지는가? 뭐 이런 것들만 듣기만 해도 그래서 저랬구나. 그래서 기술주가 빠지는구나. 그래서 유독이도 나스닥이 힘을 잃고 매그니피센트 7이 저렇게 약하구나. 이렇게 그냥 너무 타당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더 여러분의 마음을 쌓아놓을 가능성이 많지만 사실 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거 화면 왜 넣었냐면 인간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이게 벌지전투라는 겁니다. 1944년으로 제가 기억나는데 연합국이 최대 뻘짓이라고 써놨길래 제가 이거 그림을 넣었는데 이게 뭐냐면 어마어마한 군대를 데리고 그 다음에 그 독일군은 어땠냐면 전투 경험이 없는 18세 이하 청년 대부분 독일군, 그 다음에 연료 부족, 식량 부족, 날씨 최악, 그 다음에 그 싸웠던 그 숲속이 완전히 독일군한테 불리해. 그런데 거기다 몰아놓고 이 연합군이 그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얘들이 그렇게 미친 듯이 발악하듯이 달려들지는 예상을 못했어. 저 그만둘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달려드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 달 만에 미군 병사 19,000명 사망. 2차 세계대전 전체로 볼 때도 어마어마한 수. 7만 명 부상, 실종. 아주 부끄러운 전투. 벌드 전투라고 영화화 많이 됐습니다. 제가 좀 뭐 무식한 소리 하더라도 어쨌든 제가 이걸 넣었던 이유는 여기 보면 히틀러 최후의 발악. 이 연합군이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었는데 하나가 없었어요. 뭐냐면 히틀러가 미친놈이라는 거. 히틀러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 그 사람이 거의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냥 히틀러가 지시합니다. 무기가 없는 거 뺏어서 싸워라. 뭐 이런 식의 명령들. 이렇게 당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사람들은 이래서 이랬구나로 말하는 거를 받아들입니다. 침체여서 이랬구나. 인공지능의 한계가 보이는구나. 막 이렇게 그냥 바로 믿어버리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게 강합니다. 요번만 그럴까요? 아니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 항상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실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이유들로 시장이 움직이는데요. 다만 이제 전문가란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어떤 때는 좀 과하게, 어떤 때는 조금 뭐랄까 개연성 없게 설명하게 되기도 많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부분은 그렇고요. 억지로 침체라고 우기거나 억지로 인공지능이 끝났다고 우기는 부분들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중심을 잡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 보면 9월만 지나고 나면 좀 많이 나아집니다. 그 다음에 대선이 끝나고 나면 드러나고 나면 완전히 다른 모습인 지금까지 선거가 있던 해도 매번 그랬어요. 이번엔 더 심할 뿐입니다. 더 일찍부터 8월부터 시작된 것 뿐이에요. 8월부터 시작될 걸 제가 몰랐네요, 사실은. 왜냐면 웬만하면 9월 중순부터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왜냐면 9월 중순부터 유동성이 마르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때보다 빨리 왔고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좋겠고요.